어머님이 아까 막내 돌잔치상 뒤집어 엎는 거 똑똑히 봤지 당신?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 돈에 예민한 거 알잖아. 무조건 아껴 쓰러 주의인데 뭐하러 일본 여행 간 거 말했어?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야.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라고. 그것도 못 가? 우리 엄만 그 모든 게 다 사치로 느껴졌나 봐. 아직 우리 대출금이 많잖아. 다 갚고 여행 다니라 이거지.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돼? 어머님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손녀딸 돌상을 뒤집어 엎어도 되는 거야? 그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당신 좀 참어. 하나뿐인 자식인 당신이 그렇게 맨날 네네 하니까 더 독불장군처럼 저러시는 거라고. 당신 바보야? 우리 엄마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이야? 젊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들 키우다가 내 여동생마저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세상 떠나고 이제 나뿐이니 나한테 한을 다 푸시는 거지 뭐. 당신이 이해해. 뭘 더 이해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버님, 아가씨 돌아가신 건 다 옛날 일이고 난 그저 당신이 바보처럼 느껴질 뿐이야. 더불어 나까지 말이야.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야? 우린 충분히 아껴 쓰며 살고 있다고. 나도 지친다 지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카톡 좀 그만 보내시라고 해. 하루에 10번씩 모든 걸 지적하시는데 아주 미쳐버리겠어. 무슨 올가미 같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 형식적으로라도 단문만 잘해드려. 어머님은 기본적으로 내가 딸 쌍둥이에 막내딸까지 딸만 셋인 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 우리 엄마도 옛날 사람이라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긴 하겠지. 어쩌겠어. 말끝마다 딸내미인데 뭘 그렇게 돈 들여 키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 우리가 돈 들이는 건 애들 유치원비밖에 없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애가 셋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니 그러시는 거겠지. 그럼 돈이라도 좀 보태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든가. 우리 엄마도 단칸방에 살면서 이 나이까지 야채 장사하시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당신 엄마 편 좀 그만 들어. 무슨 변호인이야? 지겨워. 당신 답답한 거 충분히 이해해. 그 미안하단 말도 듣기 싫어. 어머님 때문에 당신 얼굴도 보기 싫고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애들 봐서 참고 또 참는 거야. 아휴, 완전 감옥이 따로 없다고. 내 팔자야. 오전 6시 오늘의 명언. 오전 7시 하루를 여는 좋은 글귀. 오전 8시 꽃과 나무 사진. 넌 아직도 자냐? 왜 대답이 없냐? 지금 시험이 카톡 무시하는 게냐?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애들 유치원 등원 준비하느라 정신이 좀 없어서요. 명언이란 좋은 글귀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침형 인간이어야 잘 사는 게다.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원. 오전 9시 애들 유치원은 잘 보냈냐? 딸 쌍둥이라 돈이 2배로 들지. 네 남편 어릴 때는 유치원 안 보내도 잘만 컸다. 바득바득 남들 하는 거 다 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도 유치원은 보내야죠 어머님. 학원은 아직 하나도 안 보내는걸요. 딸은 시집 가면 그만인데 혹여 나중에라도 학원 여러 개 보내느라 돈 다 쓰지 말고. 그거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에이 어머님, 요즘 누가 아들 딸 다르게 키워요. 다 똑같이 교육시키며 키우는 거죠. 아직 대출이 1억이 넘는데 이자 갚는 것도 허덕이면서 맨날 돈 쓸 생각이나 하고. 오전 10시 너 카톡 사진 보니? 또 여행 갔다 왔냐? 우리 상호는 여행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가 꼬드겨서 그렇게 돈 쓰고 다니는 거지? 니네 식구도 많아서 돈도 많이 깨질 텐데 애기 데리고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냐? 아주 돈을 길에 뿌리고 다니는구나. 이거 예전 사진이에요, 어머님. 가까운 인천 서해 보고 온 거예요. 여행 가서도 저희는 제일 싼 거 먹고 와요. 1년에 몇 번 안 가는걸요. 아주 한마디를 안 지고 말대꾸를 따박따박 하는구나.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짓거리만 하고 돌아다니는구나. 아휴, 레스토랑이니 뭐니 서양 음식 좋아하지 말아라. 그저 밥에 김치가 최고다. 오후 1시. 이따 마트 계산대일 언제 끝나냐? 끝나면 곧장 야채 가게로 와서 일도 하라. 마트 끝나면 바로 쌍둥이 유치원이랑 막내 어린이집 하원 가야 해요, 어머님. 애들 다 데리고 와, 그럼. 애기들은 여기 가게방에서 잠깐 놀게 하고 넌 일하면 되잖냐.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니 바로 와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이따 갈게요. 미애야, 잘 지내? 수정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긴 뭐.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 진짜. 왜? 또 시어머니 때문에? 이제 완전 한계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진짜 내가 죽거나 시어머니가 죽거나 둘 중 하나였으면 좋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머, 심각한가 보구나. 응, 완전 영화 올가미 같다니까. 특히 며느리인 나에 대한 집착이 완전 심해. 하루에 카톡을 한 100개는 보내나 봐. 다 돈 쓰지 말라는 얘기거나 내 딸들에 대한 안 좋은 말 등 완전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 우울증에 걸릴 판이라니까. 시어머니 볼까봐 카톡에 무슨 사진을 못 올리겠어.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난 오히려 섭섭할 정도로 딱히 관심을 안 가지셔서 연락도 거의 안 하시고 코로나 터지고는 시댁에 오라고도 안 하셔. 와, 진짜 좋겠다. 진정한 개인주의를 시댁에서 느낀다니까. 남한테는 절대 피해주지 않고 간섭도 없으시고 절대 이기적인 분들은 아니고 집안이 다 개인주의 분위기야. 경상도 분들이라 좀 무뚝뚝하긴 해도 난 편해. 시누이도 간섭 안 해? 나 시누이 전화번호도 몰라. 시댁 단톡방이 있긴 한데 애들 사진만 올리는 방이고 시댁 피드백은 전혀 없어. 시부모님들이 카톡 잘 안 하셔. 애기 돌 때는 오셨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양가 부모님들만 모시고 돌잔치 했는데 괜히 밥 먹으면 여러 가지 차려야 한다고 오후 3시쯤 오셔서 다과만 드시고 가셨어. 아참, 너희 시어머니가 7순 넘기지 않으셨어? 시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진짜 웃긴 게 시어머님이 자기 나이 많은 걸 싫다고 2-3살 어리게 말하고 다니셔. 물어볼 때마다 나이가 달라진다니까. 이 집안은 생일잔치 비슷한 것도 안 해. 그냥 미역국 끓여 먹고 땡이야. 그러니 7순이고 8순이고 잔치 절대 안 하지. 진짜 재밌는 집안이다, 너네 시댁. 아참, 명절에는 시댁에 갈 거 아니야? 아니, 명절에 안 간 지 벌써 2년째야. 명절에도 안 가? 응. 시어머니가 피가 안 좋으셔서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유하지 않았나 봐. 그래서 가족들 모이면 혹시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우신가 봐.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쿨한 시댁이구나. 근데 경제적으로는 지원 다 해주시잖아, 너넨. 그렇긴 하지. 남편 명의로 건물 하나 미리 증여해 주셔서 월세가 나오니까 내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애들 케어할 수 있는 거지. 그건 감사하지 뭐. 와, 진짜 눈물 날 만큼 부럽다. 완전 꼬꼬마 빌딩이고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 별로 안 남아. 나도 그런 세금 한번 내보고 싶다. 넌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틀림없어. 에이, 뭘 또 나라를 구해. 유산을 미리 받은 것뿐이지. 네 남편은 외동이니까 나중에 유산 다 받겠네. 유산 받을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재산 하나도 없으신데. 야채 가게 그만두시면 방 1개짜리 집 팔고 그 돈으로 노후 대비하셔야지 뭐.
우리가 부양해드려야 할지도 모르고 맨날 야채 가게 옆 부동산 가서 수다 떠시던데 집 하나 멀쩡한 거 안 사두고 뭐 하시나 몰라. 정말 우리 시엄닌 독해서 120세까지 사실 거야 아마. 에이, 당뇨 있으시다며. 하긴 당뇨 합병증 때문에 눈도 침침하고 고혈압 있는데 시엄니는 식단 관리도 전혀 안 해. 맨날 밥 하시지. 그놈의 밥 때문에 탄수화물만 엄청 섭취해서 살찌고 당뇨 심해지고 밥 대신 고기나 두부로 대체하시라고 해도 절대 말 안 들으시지. 완전 옛날 사람이야. 내가 요즘 몸이 안 좋구나. 세이애미가 야채 가게를 대신 맡아줘야겠다. 지금 하는 마트 알바 정리하고 야채 가게 일을 배워서 네가 주관해라. 엄마, 세희 엄마 보고 갑자기 가게를 완전히 맡아서 하라고? 어머니, 아직 애들 어려서 야채 가게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맡아서 하진 못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애들 봐주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중소기업 월급으론 등하원 도우미 쓰는 것도 무리라고요. 이제는 아들내미 너도 나한테 말대꾸냐? 지금 있는 야채 가게 직원이 도매장 다 봐주고 일 잘 알려줄 게다. 눈도 침침하고 자꾸 가슴이 답답해와서 이제 집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엄마, 그럼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저랑 병원에 가요. 일단 대학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괜한 데 돈 쓰지 말아라. 아파 죽겠는 것도 아닌데 비싼 대학병원에 가려고 하냐?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밥 먹고 시원한 물 한 컵 마시고 집에 누워서 좀 쉬면 나을 게다. 죄송하지만 애들 때문에 가게 일은 힘들어요, 어머니. 넌 나 아픈 것보다 니랑 니 자식들 힘들까 봐 그게 더 걱정이지. 독한 년. 참말 말고 앞으로 일주일 줄 테니 마트 알바 정리하고 와서 야채 가게 일 배울 생각해라. 이게 말이 돼? 모든 걸 다 어머님 말씀대로 해야 해. 무슨 신이야? 이번 거는 내가 다시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이번에는 제발 휘둘리지 말고 못한다고 말씀드려. 당장 애들은 어쩌고 봐주실 것도 아니잖아. 우리 형편에 등하원 도우미를 쓸 수도 없고 갑자기 무슨 야채 장사야. 엄마가 확실히 몸이 안 좋으시긴 한가 봐. 눈 감는 그날까지 일하실 양반인데 걱정되네. 걱정 마. 어머님은 독해서 120살까지 사실 양반이니까 내 걱정이나 좀 해줘. 농담 아니야. 대학병원이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남의 말은 전혀 안 들으시니 원. 하여튼 이번 일은 분명하게 말씀드려. 갑자기 풀타임으로 야채 장사 절대 못해. 알았어. 3일 후. 미애야, 여기 병원 중환자실이야. 엄마가 갑자기 심정지로 가게에서 쓰러지셨대. 지금 의사며 간호사며 다 붙어서 심장 다시 뛰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나 봐. 어떡해.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뭐?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애들은 옆집 제이 엄마한테 잠깐 부탁하고 택시 타고 곧장 갈게. 미애야, 정신 없겠다. 장례식은 잘 치르고 있어? 아까 너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딱히 아무 감정이 없어.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랄 뿐이야. 이렇게 빨리 가시다니. 그러게, 심장마비라고 했나? 평소에 심근경색 증상이 있었나 봐. 맨날 당뇨만 신경 썼지 자린고비라 큰 병원엔 얼씬도 못 하셨어. 검사비 많이 나온다고. 코딱지만큼 있는 돈 검사는 한번 받아보고 돌아가시지. 장례식장이 휑하더라. 조문객이 별로 안 온 것 같아. 그 성격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더 이상하지. 거의 성격 파탄자였는데 무슨 친구가 있었겠어. 살림이 단촐해서 별로 정리할 건 없겠다. 그렇지 뭐. 재산도 그렇고 세간살이도 거의 없으니 나야 편하지 뭐.
너도 밥 잘 먹고 남편도 위로해줘. 외동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그런 것 같긴 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불쌍한 법이라니까. 외동아들로서 대접 하나 못 받았어도 엄마라고 의지했는데 돌아가시니 슬픈가 봐. 당연하지. 아빠, 여동생, 엄마까지 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허전하겠어. 아무튼 네가 고생이다 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래, 고마워 수정아. 또 연락할게. 4일 후. 안녕하세요. 장례식장에서 뵌 공인중개사 김미숙입니다. 야채 가게 옆 대박 부동산 아시죠? 아, 네,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죠? 네, 아직 어머니 사망신고 전이죠? 사망신고 하면서 재산 정리하면 다 알게 될 내용이지만 내가 가장 상세하게 알고 있을 테니 여러 가지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어머님 앞으로 빚이라도 있는 건가요? 딱히 대출 받으실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혹시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인중개사님. 빚이 아니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머니가 생전에 본인 명의로 집이 18채 있었던 거 모르셨죠? 네? 어머니 혼자 사셨던 13평짜리 아파트가 다 아닌가요? 그마저도 대출 끼고 사셨다고 했었는데. 대출이요? 전혀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알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알뜰하고 부지런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신 것 같아요. 전 입이 워낙 무겁기도 하고 어머니와 40년 지기이니 절 믿으시고 집 중개며 관리 일을 제게 다 일임하셨어요. 그래도 저희에게 집이 18채라는 건 이런 반구도 안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죠? 저도 좀 의아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언제 말씀하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셨나요? 아드님이 한 45세쯤 되면 그때부터는 다 밝히고 명의를 하나씩 옮겨주실 생각이셨대요. 며느님도 함께 공동명의로 해서요. 그런데 야채 장사만으로 어떻게 집을 그렇게 많이 살 수 있는 거죠? 혹시 어머님 어렸을 적 얘기 못 들으셨나요? 그냥 어렸을 적 머슴을 열어둘 정도로 잘 살았다. 그런데 사업하시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외갓집에 간 적이 없네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어머님이 찢어지게 가난했던 상호 씨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해요. 연락두절인 상태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외동딸이었던 어머님이 그 재산을 다 물려받은 거고요. 그럼 그 재산으로 본인이라도 좀 편하게 사시지. 궁상 맞을 정도로 아끼는 게 습관이 돼버려서 그게 편했나 봐, 우리 엄마는. 엄마에 대해 잘 아시네요. 맞아요. 결혼하면서부터 아끼는 게 습관이 돼서 늘 허리띠 졸라매고 사셨죠. 옆에서 지켜본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끝까지 너무 독하셨네요, 우리 어머님. 유산 상속받고 약 20년간 사고 팔고를 반복했어요. 그 이익금으로 상급지로 계속 이동해서 더 좋은 걸 사다 보니 18채 거의 모두가 학군지에 강남에서 한 30-40분 거리로 교통도 좋고 심지어 용적률 낮은 재건축도 몇 채 있고요. 정일순 여사 소유 부동산 현황, 강남, 서초, 잠실, 판교, 분당, 용산, 마포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자,
주소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부동산 한번 방문해 주시면 등기부등본 다 드릴게요. 부부가 가벼운 마음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들 쭉 다녀보세요. 아이고, 내가 다 부럽네요. 진짜 얼떨떨하네요. 좋아해야 할지 아닌지 심란합니다. 아무튼 공인중개사님 덕분에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어 정말 감사드려요. 심란할 것 없고 고마워할 것도 없어요. 어머님이 좀 괴팍하셔도 제게는 참 잘해주셨거든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 또한 슬프긴 하지만 젊은 부부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간 것 같아 기쁘네요. 조만간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일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며 세무서 등을 찾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제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최고로 복잡단안했던 기간이었죠. 상속세가 많이 나와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몇 채를 팔았습니다. 또 남은 집들은 최대한 공동 명의로 돌렸고 상속세의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내고 싶어 했던 부동산 관련 세금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많이 내야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나기도 하더군요. 얼추 계산해봐도 전세금 제외한 100억은 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금액에 아직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우리 가족은 세 딸의 교육을 위해 대치동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심지어 방 4개짜리로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방 1개씩 줄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이 살짝 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중고로 외제차를 한 대 뽑았습니다. 딱 그거 외에는 더 이상의 사치는 부리지 않습니다. 저희도 시어머니처럼 지질이 궁상맞을 정도로 허리띠 졸라매는 게 습관이 돼버렸나 봅니다. 가장 미스터리는 바로 우리 시어머니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인물입니다. 죽도록 싫고 미웠는데 결국 시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되었네요. 고마워해야 할지 아직 증오심이 남아있어 딱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감사의 표시로 납골함을 제일 비싼 걸로 바꿔드렸답니다. 시엄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면 그토록 집착하며 미워하던 며느리 이제 놓아주시고 그곳에선 돈돈거리지 마시고 가장 비싸고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고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왠지 올 시엄니가 불쌍해지는 밤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로 60세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 여러 사연을 챙겨 듣고 있어요. 취미라고 할 정도로 사연 듣는 걸 좋아합니다. 60년 인생 살면서 모질고 힘들었던 시절, 다 견디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찍이 남편을 여인 탓에 저를 위한 삶보다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공사장 허드렛 일, 식당, 건물 청소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래도 아들 둘 다 장가 보내고 재산 정리도 싹 해서 물려줄 거 물려주고 났는데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을 만큼 돈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고 싶은 일 조금씩 하면서 저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모처럼 커피 한잔하며 여유로운 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이벤트를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아무 일 없는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하겠죠. 앞서 살짝 언급했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둘 다 너무 예쁘고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바로 제 큰아들입니다. 어릴 적부터 참 속 많이 썩이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했죠.
오늘 제 사연에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바로 큰아들과 큰며느리랍니다. 몇 년 전 큰아들과 의절할 뻔했지만 마음 먹고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 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잘 산다고 하니 지켜보는 게 답이겠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보게들, 오늘 저녁 집에서 먹는 거 잊지 않았지? 엄마가 너희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우와, 정말? 역시 엄마밖에 없어. 나 오늘 일찍 퇴근하니까 얼른 갈게요. 아, 맞다. 오늘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지? 근데 어쩌나. 나 거래처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는데. 오늘 급하게 잡은 거니? 한 달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날인데 아쉽네. 일이 중요하지 뭐. 어쩔 수 없구나. 다음에 보자, 큰아들. 미안해요, 엄마. 다음 주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오늘 접대하는 자리라. 오늘 저녁은 호성이랑 둘이 먹어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큰아들 마음 다잡고 직장 다니는 거 보면 이 엄마가 다 뿌듯해.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알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호성아, 들어가면서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고 엄마 좋아하시는 거 사들고 가라. 커피랑 디저트도 사들고 가고. 걱정하지 마, 형. 내가 알아서 잘할게. 형은 일 잘 보고 와. 같이 못 봐서 아쉽지만 뭐 어쩌겠니. 아쉬운 대로 우리 둘이 식사하자꾸나. 아참, 호진아. 내일 호성이 편으로 반찬 보내줄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두고 아끼지 말고 막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꼬막당 해놨어. 번거롭게. 호성아, 형 집 비밀번호 알지? 그거 치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넣어놔라. 내가 요즘 야근에 출장에 바빠서 집에 잘 없거든. 아무튼 오늘 미안해요, 엄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전남 화순이 고향이신데 서울로 올라와 작은 잡화 점을 운영하시며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시장에 한두 개쯤은 있던 정말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파는 그런 가게요. 장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을 포함한 저희 사남매는 간신히 끼니만 해결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꿈 많고 하고 싶은 것 많던 평범한 소녀였지만 가정 형편과 남은 동생들을 생각하면서 꿈을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마저 몸져 누우시자 더욱 극에 달했죠. 그런 와중에 공장에서 일하다 거래처 직원이었던 남편과 인연이 닿았고 23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시댁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정도였고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제가 의지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연년생으로 아들 둘 낳고 지내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절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는 모진 소리를 견뎠고 큰애가 3살, 둘째가 2살이던 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친정집에 돌아갈까 수십 번도 고민했지만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000만 원으로 살 집을 마련해 겨우 몸을 녜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기에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미친 듯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일하니 남들 눈치 안 보고 아이들 하고 싶은 거 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자금이 생기더군요. 마음 편히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 3칸짜리 작은 빌라를 구매했고 그것을 전원주택까지 참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든 세월 보내고 지금에 이르렀는데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아이들이 좋은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사는 거였죠. 엄마, 아주 바빠요? 아니다. 오늘 일 봐주는 집에 갔다가 점심 지나면 바로 나올 거야. 무슨 일 있니? 다름 아니라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어머, 우리 큰아들 연애하니? 만난 지는 좀 됐고요. 사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업무적으로 자주 마주치다 보니
근데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우리 아들이 장가 간다는데 이 엄마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구먼.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임신했거든요. 벌써 임신 2개월이고. 뭐? 아이 생긴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 아가씨는 지금 어쩌고 있어? 몸은 괜찮다니? 엄만 제가 사고 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히 놀라고 당황스럽지. 그런데 아이를 가진 게 욕먹을 일은 아니잖니? 내가 너희들한테 화내고 그러면 태어날 아이한테도 죄 짓는 거다. 둘이 사랑해서 생긴 아이인데 내가 뭐라 해. 엄마, 정말 죄송해요.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럼 아가씨 조만간 집으로 데려올래? 배 나오기 전에 결혼하든 애 낳고 결혼을 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난주 저 일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인사드리고 왔어요.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하다가 이제야 말씀드려요. 아무렴 어떠니? 최대한 맞춰서 해줄 테니 일단 데리고 와. 좋아하는 음식 뭔지 물어보고 다른 건 못 해줘도 따뜻한 밥 한 끼는 챙겨줘야지. 알았어요, 엄마. 조만간 일정 조율해서 한번 찾아뵐게요. 그렇게 평범한 나날을 보내던 와중 큰아들이 갑작스레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길 원했던 저는 뜻밖의 소식에 잠시 당황하긴 했지만 내심 기쁘더군요. 큰아들이 어려서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쳤던 터라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며느리는 정말 단아하고 예쁘장하게 생겼더군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고 똑 부러지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돈댁과 상견례도 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배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며 정말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이 김포여서 그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주기로 했어요. 나름 제일 좋다는 곳으로 구해주었습니다. 아이까지 생겼으니 정신 차리고 생활하겠지. 넉넉하게 여유자금까지 챙겨주며 행복하게 살길 빌었죠. 그렇게 주변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큰아들이 결혼했고 집안이 화목해지는 듯 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며느리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들이 외벌이를 시작했어요. 혹여나 먹고 싶은 건 없는지 입덧이 심한 건 아닌지 어디가 불편한 건 없는지 살들이 살펴주었습니다. 딸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챙겨주기로 했죠. 예, 새아가 몸은 좀 어떠니? 지난번에 검진 다녀오고 나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던데. 아, 어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빈혈 수치가 좀 높아서 철분제랑 영양제 맞고 하니 괜찮아졌어요. 아들이라 그런지 고기가 그렇게 당겨요. 근데 먹는 것만큼 몸이 회복이 잘 안 돼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래? 그럼 내가 이번에 새아가 좋아하는 갈비찜에서 보내마. 그리고 사골을 푹 고운 게 있거든? 그것도 같이 보낼 테니 챙겨 먹어. 반찬도 몇 개 챙길 테니까. 알겠지? 어머니, 매번 이렇게 신세 만져서 어떻게 해요? 신혼집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 차 사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너무 받기만 하는걸요? 그런 말 말아라. 이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야. 여유가 있으니 그만큼 해주는 거고 내가 어려서 고생한 게 있어서 그런지 자식들만큼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구나. 그나저나 더 먹고 싶은 건 없어? 매번 보내주시는 것도 남아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랑 조만간 데이트 안 하실래요? 데이트? 몸도 무거운 애가 괜찮겠니?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기용품도 사야 하고요. 겸사겸사 어머니랑 데이트도 좀 하려고요. 아기용품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머니 찬스 좀 쓸까 했죠. 하하. 아휴, 뭐 그런 거 가지고 언제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이 엄마가 다 해줄게. 괜히 너 몸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돈 보내마. 에이,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얼굴은 명절이나 같이 식사할 때만 보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몸도 무거운데 돌아다닐 필요 없다. 방금 계좌로 2천만 원 보냈다. 요즘 조리원 비용도 무시 못한다며? 그걸로 눈치 보지 말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래.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새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과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기쁨은 말로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저 며느리가 건강히 출산하길 바라며 기도를 드리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부족한 거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휴, 우리 며느리 애 낳느라 고생했다. 감사해요, 어머니.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마취 풀리고 이제야 움직일 수 있네요. 아무렴, 애 낳는 게 보통 일이니 정말 고생 많았다. 호진이 너 앞으로 더 잘해야 할 거야. 아이랑 아내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라. 알겠니? 알겠어요, 엄마. 그나저나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되고 아이 보러 가는 것도 참 눈치 보이는구나. 나중에 몸조리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보러 갈게. 네, 그러세요. 저희도 조리원에 3주 있을 건데 퇴원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어여쁜 손주 얼굴 보러 가야지. 세아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항상 아이든 너든 건강만 해. 알겠지? 네,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쏙 빼닮은 손주가 태어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라 면회를 가보기는커녕 매일 큰아들이 보내주는 사진으로 아이를 겨우 만나볼 수 있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코로나 시국인지라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일복이 터졌는지 건물 청소 계약이 줄줄이 성사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은퇴 준비를 하려 했는데 막바지에 여유 자금을 벌게 해주려나 싶어 열심히 일에 매진했죠. 1푼 2푼 모아 손주 녀석 장난감이라도 더 사주려고 기쁘게 일했네요. 일이 워낙 바빠진 탓에 손주 녀석이 태어난 지 100일쯤 처음 만나게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 아이 내복을 비롯한 이것저것 용품을 전해주기도 할 겸 큰아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며느리는 분위기가 조금 바뀐 듯 했습니다. 육아하느라 고생해서 힘들어서 그런가 푸석푸석해진 머리카락에 초췌한 모습이 참 마음 아프더군요. 그런데 딸이라고 생각했던 큰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희 왔어요. 주영이 보느라 아주 힘드시죠? 어머님, 도련님 오셨어요? 주영이 이제 막 우유 먹고 잠들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가 때를 못 맞췄구나. 그래, 주영이 먹는 거나 자는 건 이상 없고? 너무 잘 먹어서 문제죠, 흐흐흐. 그나저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주영이가 자버려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무렴 어떠냐. 앞으로 살면서 자주 보면 되는 거지. 그나저나 세아가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보약이라도 지어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 가뜩이나 혼자 육아한다고 지치셨는데 이참에 보약 지어 드세요. 엄마도 다음 주에 보약 지으러 가시는데 겸사겸사 해드리면 되겠지? 에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무슨 보약이에요. 그나저나 저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니랑 도련님은 언제 가시게요? 아, 그러니? 우리는 아이 깨서 노는 거 보고 싶었는데. 아, 저 쉬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만 가주실 수 있어요? 저 요 며칠 밤새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죄송해요.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얼른 쉬세요.
괜히 쉬는 거 방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련님. 오시면 커피라도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요.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아이 잘 챙기고 세아가 네 몸도 잘 챙기렴.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야. 알겠지? 아이를 처음 보러 간 날에도 그 뒤에도 뭔가 저희 식구들을 꺼리는 느낌이었죠. 여자가 임신하면서 호르몬 변화가 심하고 아이 낳고도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오기도 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냐오냐했던 탓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저에게 돈 이야기 말고는 딱히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땐 정말 제가 바보 같았던 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겁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서 운 좋게 부동산 쪽으로 성공도 하고 건물도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여유로워졌지만 왠지 심적으로는 조금씩 허전해지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큰아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난리였어요. 정해진 금액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을 벌고 싶다면서 말이죠. 태어난 지 100일 된 손주와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감히 거절도 못하겠고 말이죠. 엄마, 드릴 말씀 있어요. 저 사실 직장 그만뒀거든요. 아니,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둬?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주영이도 태어난 마당에 바짝 벌어야지. 왜 갑자기 그만둔 거야? 사실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서요. 월급 받아봤자 박봉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사람도 그렇고 카페를 해보면 어떨지 싶어요. 카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니? 사업이라는 게 말이다. 늘 조심해야 하는 거야. 뭐든 위험성이 따르길 마련이고.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주영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저희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밥은 잘 안 사 먹어도 커피는 사 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디저트를 좀 잘 만들어서요. 많이 생각해보고 결정한 거니? 사업하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도 있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지. 엄마, 저 그렇게 못 믿어요? 사고만 치던 옛날에 그 윤호진 아니라고요.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시기에 카페 차려봤자 중간 이윤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너희들이 갓난아이 데리고 잘하려나 걱정되어서 그러지. 아이는 조금 일찍 어린이집 보내거나 베이비시터 부르면 되는 일이죠. 아무튼 저희 이번에 사업하고 싶으니까 죄송하지만 좀 보태주세요. 저희가 잘 되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고민하실 것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마. 얼마 보태주면 되겠니? 더도 말고 딱 5억만 해주세요. 나머진 저희가 대출을 받던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 사업을 한다며 이리저리 발벗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자리도 못 얻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 명의로 된 건물 1층에 세를 주기로 했어요. 사실 자식들은 제가 건물 여러 채 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여윳돈만 좀 있는 줄 알거든요. 자주 거래하던 부동산 사장님과 입을 맞추고 다른 사람이 싼 값에 임대하는 것처럼 하고 큰아들 내외에게 1층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차근차근 진행되는 게 이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더군요. 솔직히 제 건물 자리도 좋은 곳이라 장사가 잘 되는 곳으로 소문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큰아들 내외는 카페를 오픈했고 아이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어린이집에 다니니 자꾸 감기 걸려오고 병원도 자주 다니는 게 불안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이를 봐줄까도 싶었지만 본인들이 자처한 상황이니 나서지도 못하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은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러다 얼마 뒤 큰 며느리와 제가 갈등을 빚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아들 내외가 카페 운영을 하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가 뒷전이더라고요. 안 사돈이 아이를 가끔 봐주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해 컨디션이 난조하다는 이유로 못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저한테라도 맡기자는 주의였지만 왠지 며느리는 그건 절대 안 될 일이라며 선을 딱 그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겨졌고 갑자기 열이 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연락이 안 닿으니 비상 연락망에 있던 제 연락처로 선생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저는 급한 마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를 데리러 갔고 동네 소아 청소년과 진료를 본 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호진아, 주영이 내가 데리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너희한테 계속 연락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나한테 전화한 모양이야. 주형이가 열이 좀 많이 나서 병원에 데리고 갔다 왔다. 지금은 약 먹고 잠들었고 우리 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근하고 오렴. 뭐라고요? 아, 나 핸드폰 고장나서 못 받았었거든요.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주영이 어머니가 데리고 가셨어요? 응, 아까 호진이한테 이야기했지만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아이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 한참 찾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아가 어린이집에서 너희가 연락이 안 된다고 나한테 전화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주영이 데리고 병원. 어머니, 이런 식이면 정말 곤란하세요. 그래도 애 엄마는 전데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제가 지금 갈 테니까 기다리세요. 엄마, 저희 왔어요. 주형이는 좀 괜찮아요? 약 먹고 푹 잘 자다가 지금 보다시피 잘 노는구나. 그나저나 어떻게 연락받은 거니? 내가 아까 호진이한테 말했었어. 어머님, 건물 청소부가 신생아를 만지려 하면 어떡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냐? 어머니, 저 정말 서운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저한테 연락하셨어야죠. 집이랑 카페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전화를 안 받으면 직접 찾아오기라도 하시던가. 예, 말은 똑바로 하자. 정말 서운하네. 나도 일하다 말고 주영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왔어. 보다시피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이러고 있는데 너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아니니? 역겨워 죽겠네. 진짜. 지금 그 옷 청소하실 때 입던 옷이에요? 더러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꺼지세요. 당신 미쳤어? 왜 이래? 엄마가 주형이 잘 보살펴주고 계셨는데 당신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나 솔직히 평소에 어머니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 어머니, 결혼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가지고 계신 재산 좀 되시죠? 그걸로 저희 구워 삶으려고 눈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을 구워 삶으려 했다고 그러는 거야? 저희 신혼집 사주시면서 이 사람 한참 붙잡고 말씀하신 거 저 다 알아요. 물론 중간중간 용돈도 주시고 저 잘 챙겨주신 건 감사한데요. 그래도 이건 좀 아니죠. 나는 도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할래? 당신 왜 그래? 정말? 엄마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그래? 아니, 대놓고 우리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아이 핑계로 이러쿵저러쿵 구워 삶으려고 하시는 거 아냐. 답답하구나. 내가 지금 못할 짓이라도 했다는 거니? 내가 너희들 지원해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한 적 있어? 그저 너희들 행복하게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이가 없구나. 내가 정그러면 나 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걱정 안 끼치게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 아들 앞이라고 지금 불쌍한 척 하세요? 제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마세요.
솔직히 저는 저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아프다는데 연락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병원 진료 보고 아이 데리고 일터로 갈 순 없으니 집으로 와 쉬게 해준 건데 이게 잘못입니까? 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저에게 실컷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중재해서 겨우 말렸지만 며느리는 제게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리더군요. 나중에 큰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산후 우울증 증세도 있고 카페 사업까지 병행하니 여러모로 힘들었다는군요. 되려 제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오랜 시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큰아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본인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마진도 챙기며 잘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 유독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혹여나 나이 먹고 제가 자신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는지 저를 완전 개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엔 봉투에 100만 원 담아주면서 온갖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요. 하지만 큰아들도 중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 자기 자식, 와이프 감싸느라 바빴어요. 이번에 카페 매출 좀 올랐다지? 처음에 우려하던 것과는 달리 잘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 그러게 뭐라고 했어요? 난 믿으라고 했죠? 어머니,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사업 잘 된 거 어머니 덕분이라는 소리 듣고 싶으신 거면 하지 마세요. 돈만 대주신 거지 결국 이뤄낸 건 저희잖아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많이 바빠질 거니까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살게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뭘 바란다던?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결국 돈 가지고 자식들 쥐락펴락 하실 거면서 지금도 계속 이런 거 물어보시는 이유가 대충 금전적인 거 파악해서 받아내시려는 거 아니에요? 예, 너는 저번부터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니? 내가 너희들한테 돈 받을 생각이면 진작부터 받았지. 아, 그러세요? 그럼 카페 좀 찾아오지 마세요. 이왕 오실 거면 좀 꾸미고 오시던가요. 매일 일 끝나고 그 복장으로 오시면 카페 이미지도 흐려지고. 저희가 뭐가 돼요? 내 차림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 남들이랑 똑같구먼. 내가 더러운 옷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내가 건물 청소하는 일이 그렇게 보기 싫으니? 내가 너한테 뭐 구정물이라도 묻혀?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냐? 아, 두 사람 왜 큰 소리야? 또 별것도 아닌 거로 왜 그래? 아니, 이참에 말 좀 해보거라. 너희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이었으면 너희 애초에 결혼부터 안 시켰어. 신혼집이고 카페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근데 다른 거 안 바라고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만 바랬다. 요즘 사정은 어떤지 좀 나아진 건지 물어보는 게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니? 솔직히 종종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주영이 보고 가시잖아요. 보모 이모님이 그러시는데 일 끝나고 안 씻고 오시죠? 그 손으로 우리 주영이 만지고 그러니 애가 골골대죠. 뭐? 너 지금 주영이 아픈 게 다 내 탓이라는 거니? 그럼 어머니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인데요? 우리 집안에서 더러운 사람이 어머니밖에 더 있어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돈으로 생색 내실 거면 진작에 내셨어야지. 카페 이미지 떨어지니까 당장 나가세요. 미친,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 뭐 어쩔 건데? 어쩔 건데요? 너희 카페 차린 이 건물 내 거다. 주변에 비해서 유독 세가 싸다고 생각 안 들었니? 이제 막 시작하려는 너희한테서 돈 받기 애매해서 그냥 줄까도 생각하다가 법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최소한의 금액으로 세받은 거다. 그리고 너희들한테 받은 그 월세 다 모아두고 있었고 마침 너희 확장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 모아둔 돈 보태주려고 왔더니 기껏 하는 소리가 뭐? 나가라고? 엄마,
이 건물이 엄마 거라고. 참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존심도 어디서 그런 자존심을. 증거 있어요? 어차피 내 말은 안 믿을 거니 이 앞에 행복 부동산 사장님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내 이름만 대도 알 거다. 너희가 날 이렇게 원하지 않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마. 대신 너희들도 더 이상 나한테 바라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 이 말이다. 엄마.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저거 괜히 붙잡아달라고 허세 부리시는 거야. 저는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세를 기존보다 300만 원 더 올려받을 거라며 통보했고 대신 내주던 공과금 알아서 내라고 손 놔버렸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던 큰아들 내외는 제 말대로 부동산을 찾아가 저에 대해 한참을 물어봤다 합니다. 그렇게 제가 건물 부자인 걸 알게 되었고 그때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지 매일 절 찾아오더라고요. 몇 번이고 찾아와서는 잘못했다고 비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 마음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애쓰는데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로 큰아들 내외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 능력되고 어차피 돈 지원해 준 건 없는 셈치고 그렇게 살려고요. 솔직히 가진 재산 나중에 처분할 생각하면 누구에게 얼마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 좀 되지만 적당히 분배해서 나눠줘야겠죠. 그리고 일부 금액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복지시설에 기부도 할 생각입니다. 물론 큰아들 내외에게 마음 같아서는 단 한 푼도 물려주기 싫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겠어요. 다만 정말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 물려줄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주 녀석한테 물려주면 될 일이니까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오냐오냐 했던 탓이었고 그저 잘 살겠거니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제 할 일 하며 즐겁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통해서 이것저것 챙겨 보내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래요. 손주 녀석도 유치원에 입학하고 말도 어찌나 잘하고 똘똘한지 몰라요. 아마 조만간 다 불러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하고 풀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구절절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 사이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 자식 교육했다고 생각해요. 5년 동안 아무 지원 없이 본인들 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겠죠. 그럼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차를 몰며 밤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 살며 겪는 고민들을 접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가슴속 짐을 덜고 싶은 건 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싶은데요. 저 역시도 돈만 밝히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여자를 만나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보, 나 명품 가방 사야 하는데 400만 원만 송금해줘. 당신 이번 달까지 하면 대출만 벌써 3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4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그것도 가방 사는데 쓸? 인생 한 번 살지 2번 사는 거 아니잖아. 어차피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즐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여보, 막상 일해놓고 대출 독촉 문자나 전화 오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하잖아. 나 그나마 집에서 쉴 때도 깨워서 위로해달라 놀아달라 그러면서 왜 갑자기 또 이래?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왜 이래?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돈 쓰고 싶은데 왜 자꾸 쇼핑 욕구 억누르냐고. 나 결혼하면 여느 여자들 부럽지 않게 적어도 밥 굶기진 않겠다고 말했던 거 거짓말이야? 밥 굶기지는 않고 있잖아.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모르지? 나보다 학창시절에 못나서 일부러 데리고 다녔던 애가 지금은 의사랑 결혼했어.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아파트가 몇 평이니 입은 옷이며 반지가 얼마니 자랑하는데 내가 미쳐 안 미쳐?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라더니. 의사 남편처럼 나 호강시켜줄 거 아니면 이런 거라도 나 막지 마. 9살 어린 여자랑 결혼했으면 도둑놈 소리 듣는 거 몰라? 평생 모시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쪼잔하게 몇백 갖고 나 힘들게 하면 돼 안 돼? 나도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많아. 어떤 날은 기분 좋다고 하루 종일 나랑 놀고 싶다면서 돈만 써대지. 음악 배우고 싶다, 캘리그라피 배우고 싶다, 향초 만들고 싶다.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강의 듣게 해줘도 끝까지 한 게 하나라도 있어? 취미도 자꾸 하다 보면 돈벌이에 도움된다고 하면서 끈기 있게 붙잡고 쭉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원래 이것저것 해봐야 이게 별로구나, 이게 좋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법이야. 나 어릴 때부터 아빠가 공부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했지? 학창시절 때 나도 왕따 당하고 부모 잔소리에 학대에 지금까지 안 미치고 배겨?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라고? 이렇게 돈 써놓고 나한테 죄책감 느낀다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하고 그 우울한 기분 나한테 기어코 전염시켜야 만족하잖아. 진짜 말 기분 더럽게 한다. 솔직히 나도 명품 가방 같은 거 필요 없어. 단지 이런 거 요구할 때 얼마나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나가 궁금한 거지. 됐으니까 평생 안에 궁상 맞은 여자 만들고 찌질하게 그렇게 살아. 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한참은 덜 했는데 이따가 장문으로 욕 써서 보내줄게. 저보다 9살이나 어렸던 아내는 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이 핑크빛으로 보이는 것처럼 활기차고 즐겁다가도 우울증이 찾아오면 기어코 저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나 같은 쓰레기는 죽어야 해. 왜 또 그래, 갑자기.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라 나 평소에도 쭉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 얼마 전에 명품 쇼핑백 사고 싶다고 떼썼던 거 자꾸 떠오르고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나도 사실은 알고 있어. 내가 떼쓰고 있고 쓰레기처럼 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사고 싶고 그것만 사면 정말로 기분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멈출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병원이라도 가는 거 어때? 뭐? 내 나름대로 위로 바라고 미안한 거 말하는데 나 정신병원 보내겠다고? 비정상인 아내는 병원 입원해주면 당신 혼자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겠네? 전문가한테 상담받으면 좋아질 수 있대. 어차피 병원 가봤자 어디가 힘드냐 이러고 약 처방해주는 게 전부야. 나도 수없이 그런 상담 받아봤어. 그건 너가 병원에서 약 처방만 받으러 다녀서 그런 거고 손님한테 물어보니까 환자들 약물 치료랑 정신상담 둘 다 병행한다더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어디로 들었어? 나 당신이 나 때문에 돈 쓰는 거 싫다니까? 나는 쓸 줄만 알고 버는 건 할 줄 모르니까 미안해서 그런 건데 또 나 때문에 돈 쓰라고? 이렇게 나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고 괴롭게 하는 건 안 미안하고? 나는 정말 미안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 꺼낸 건데 또 허들 높이고 사람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드네. 왜 맨날 얘기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내 의견을 말한 것뿐이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좀 말자. 제발. 됐어. 나이 어린 거 말고는 오빠한테 모자란 거 투성이인 여자라서 미안해. 나 그냥 오빠랑 헤어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러고 혼자서 쓸쓸하게 방에서 후회뿐인 인생 되돌아보면서 이불만 걷어차다 죽지 뭐. 처음 만났을 때 조금 소심하기는 해도 쾌활하고 착한 면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가족의 반대 끝에 결혼하고 나서는 점점 아내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어만 갔습니다. 비교하게 되는 것이 싫다며 친구도 만나지 않고 부모와도 연락을 끊어버리다시피 했죠. 결국 아내의 조울증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저의 몫이었는데요. 미안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고 때로는 절 무시하고 갖은 폭언에 인신공격을 쏟아내는 것이 아내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이제라도 정신 좀 차리자. 쇼핑 때문에 생긴 빚만 지금 8천만 원이야.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집도 팔아야 할 지경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한테 돈 못 쓰게 하니까 내가 더 쇼핑 중독인 거잖아. 차라리 시원하게 허락을 해주면 나도 즐기고 그만둘 텐데. 원래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인 거 정말 몰라서 이래? 그럼 네가 돈 쓰게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그만 쓰게 될 거라고? 집에 쌓인 명품백이며 옷이며 구두며
더는 안 사게 된다 이 말이지? 왜 자꾸 돈돈거리면서 사람을 힘들게만 해? 결혼할 때만 해도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사랑하면 뭐든지 참아주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도 주거나 받거니가 있어야지. 막말로 결혼하기 전에 있던 1억으로 집장만 했고 그때 너 비리는 것도 2천만 원 갚아줬어.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오히려 빚이 8천만 원이나 쌓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나도 일할 거라고 했잖아. 이 상처만 나으면 언제고 일하면서 당신한테 받은 거 다 갚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믿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응? 나도 숨 좀 쉬자. 숨 막히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나야. 택시 운전하면서 밤새 동안 일하고 집에 방치된 설거지도 다 내가 하잖아. 우울하다고 고양이 사놓고 방치한 덕분에 사료주고 똥 치우는 것도 내가 해. 털 날리는 거 정리 다 내가 하는데 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뭐야? 나 당신이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진짜 실망이야. 당신은 안 그러겠지만 난 맨날 비 내리는 날씨처럼 늘 힘든 마음 갖고 있다고 말했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나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비 내리는 날씨에 햇빛 떼어주겠다더니 죄다 거짓말이었네?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해도 너무하니까 나도 참다가 이러는 거야. 그딴 변명 듣기 싫고 나도 이제 당신 마음 안 믿을게. 앞으로 내가 잘 풀리더라도 뭐 나한테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마. 아내는 당장 뭐라도 될 것처럼 제게 으름장을 놨지만 개선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쇼핑에 열을 올리며 절 미치게 할 뿐이었는데요. 집에서는 말도 하지 않고 절 본 척 만척하는 아내.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전 일을 늘렸죠. 택시 운전도 모자라 배달일까지 해가면서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사치는 제가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걸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검진 결과는 대장암 3기.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암이 제게 닥치게 되자 세상이 어지럽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나 대장암 3기래. 당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암이라니. 병원에서 검진 받아봤는데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항암 치료며 병원비며 이래저래 돈 들어갈 곳 많을 것 같아. 그래도 들어놓은 보험 있으니 그걸로 한동안은 치료받을 수 있겠지. 일단은 부모님이랑 장인 장모한테 말도 꺼내봐야 할 테고. 혹시 장인 장모님한테는 당신이 말해줄 수 있어? 뭐? 안 돼. 반대하는 결혼해놓고 사이가 암이라고 하면 어지간히 좋아하시겠다. 보나마나 나한테 2년 전연하면서 욕이나 하실걸? 됐어. 그럼 그냥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이나 해. 구경이나 하라고? 사람이 걱정하는데 말 참 기분 더럽게 하네? 기분 나빴다니 미안은 한데 당신이 먼저 서운하게 하잖아. 남편이 암 걸렸다는데 장인 장모님한테 한마디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내가 어릴 때부터 쭉 학대받았던 거 말했잖아. 그 힘들었던 얘기 다 들어놓고 왜 이해 못해줘? 그리고 당신 암 걸려서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너가 암 걸렸니? 당신 죽으면 난 이혼 경력 남고 과부 되는 건데 솔직히 내 얼굴에 내 나이면 더 좋은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시집 갔어. 그런데 멋대로 죽어버리고 내 인생에 흠집 남기려는 사람한테 좋은 소리랄까? 넌 진짜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내가 이기적인 소리 더 해볼까? 당신 치료한다는 거 그냥 취소하고 보험금 다 놔주면 안 돼? 어차피 대장암 3기면 가망도 별로 없을걸?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와, 이거 진짜 사람 아니네. 뭐? 내가 사람 아니라고? 틀렸어. 원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뒤통수 치고 힘들게 하는 거야. 너랑은 이제 더 말도 섞고 싶지 않다. 그럼 이혼이라도 하게? 암 걸린 남편 병수발 안 해도 되니까 그건 참 좋네. 그것만 알아도 내가 암 걸린 거 다 너가 나한테 스트레스 줘서라는 거. 나도 당신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으니까 도찐개찐이네. 암에 걸린 저를 오히려 조롱하는 아내.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고생을 했나 정말 처참한 기분이었는데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위해 더욱 큰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암 검사를 다시 받아본 결과 저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암 3기라던 초기의 검사가 사실은 오진이었다는 게 밝혀진 까닭이었죠. 앞선 오진에 분노하기보다는 새로 얻은 시간과 생명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걸까 싶었는데요. 아내에게 이를 알리자 절 붙잡고 매달리더군요.
당신이 암이 아니길 내가 얼마나 바랐는 줄 모르지? 부처님, 하나님, 내가 신이란 신은 다 찾아서 기도하고 또 했어.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다. 암보험금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원래 욱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럼 나도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다 잊어버려. 화나거나 기분 상했다면 진짜 미안. 그리고 나 지금 당신 암 때문에 계속 고민하느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그런데 장바구니에 담아뒀던 가방 좀 사주면 안 될까? 장바구니고 뭐고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 미안하면 나랑 좋게 이혼해주라. 난 너란 여자 더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원래 부부 사이에 이런 시련 한둘쯤은 있는 거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잖아. 너는 사시사철 마음 우울해서 비 내리는 사람이라며. 늘 비 내리는데 언제 굳겠어? 지금 내가 했던 말로 트집 잡고 그럴 거야? 인생 새 기회 얻은 거나 다름없는데 꼭 이렇게 싸워야겠어? 새로 얻은 인생, 그리고 남은 평생을 너랑 한다고 생각하면 나까지 우울해질 것 같아.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고 각자 갈 길로 가자. 너가 이때까지 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건 위자료로 다 토해내고. 진심이야? 위자료라니? 친구처럼 의사 직업이 사람 잘 꼬셔보고 새 인생 잘 살게 해봐. 야, 내가 지금 빌고 있잖아. 너 대장암 3기니까 그냥 죽으라고 했던 거 본심 아니었다고. 결국 전 괴물처럼 끔찍한 마음을 가진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나 아내의 친구에게서 우연히 아내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막 살다가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얘기였는데요. 섣불리 위로를 하거나 동정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여자인지라 그저 기억에만 묻어둘 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힘든 기억들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후련한데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기적인 여자를 만나 고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